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수위 없이 취임했던 이재명 대통령 출범하면서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죠. 실용과 통합이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0일 동안 과연 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반을 통해서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복과 정상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어떤 이 문제 때문이겠죠. 오늘 또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약과 성장의 날이 있을 것이다.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 당연하죠. 대통령은 일단 뽑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후보들 간의 경쟁이 있겠지만 일단 뽑히고 나면 국가의 원수이고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과연 통합이 이루어졌을까?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게 여러 가지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0일 동안 아무래도 이제 혼란스러웠던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직무정지, 그 다음에 탄핵 되고 난 다음에 또 60일간의 대선 기간, 정말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됐다는 의미, 그래도 국가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화 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100일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부탁드렸듯이 한 줄 정리하시는데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문제겠죠. 왜냐하면 정권이 보수는 진보니 할 것 없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살림이 나아지고 좀 걱정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비상경제 TF를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했지만, 그런데 경제가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기업이 잘해야 됩니다.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그래야 고용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실용정부를 강조하면서 했던 민주당의 조치를 보면 우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자, 이런 것들을 막 통과시켜버렸어요.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정말 기업들 좋지 않다. 그러려면 좀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그걸 마련해 달라. 그러면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데 이게 그동안 노사관계를 예를 들어서 원청업 이제 그냥 자기 직원들하고만 노사관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이 사용자와 이 고용 이쪽 범위를 확 넓혀버렸습니다. 하청업체까지도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노조에 대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굉장히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1년 내내 정말 이 회사는 노사교섭을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파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회사를 외국으로 옮기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이 좋지 않은 지표, 지금 일단 성장률은 내년 성장률은 0%대로 일단 갈 것 같습니다. 0%라는 것은 현상 유지죠. 사실은 현상 유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마저도 이제 저성장 기조로 확 가고 저성장도 이제는 제로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게 참 심각한데요. 이게 취업률입니다. 전체 취업률은 좀 늘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20, 30대, 20대, 30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정에 자녀들 두고 계실 텐데 이 자녀들의 취업이 지난달 취업자가 2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태어나는 지금 신생아 수가 23만 명 정도거든요. 지금 태어나는 숫자가. 근데 그 태어나는 숫자만큼 청년 취업자가 줄었어요.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8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 지금 추락이 이게 이 부진이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또 숙박, 음식업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쿠폰 뿌린 것 때문에 좀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별로 아니었어요. 숙박업이나 음식업 분야가 취업자가 그렇게 제자리 걸음했다는 것은 그 민생 쿠폰 14조 원 뿌렸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뿌렸으면 조금 고용에 효과가 있을 텐데. 자, 반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취업은 엄청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요 4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돈 안 벌면 안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곧 60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보통 제가 이제 직장을 들어온 지가 한 27살, 6살 때 들어왔으니까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이제 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단기적이고 또 요즘 택시 하시는 분도 꽤 많고 고령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요 이제 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앞으로 이 삶이 안정적이 못하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는데 문제는 요즘요 포항 등등에서 지금 철강업, 화학 이쪽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미국 관세 때문에요. 지금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달 동안 현대자동차가 아마 미국에 부담한 관세가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15%로 낮춰줬는데 우리는 아직 25%입니다. 아직 그 구도 합의를 했는데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은 사실은 뭐 직장 고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아마 공채하는 데가 거의 없을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 경력직만 찾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이제 젊은 층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이 기업들을 좀 더 열심히 뛰도록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 당에서는 계속 기업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를 잡아채고 대통령은 뭐 말로는 뭐 성장 그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별 성과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 물론 뭐 외교 부분은 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임 정부를 승계했다는 의미,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데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근데 이제 일본도 기시다 저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고 후임 총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합의된 게 없어요. 문서로. 그러니까 이 문서로 합의된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지금 어디로 갈지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게 지금 뭔가 합의가 안 돼서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도세, 주식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지금 내려놔는 민주당이 추진했습니다. 진성준 전 정책위원 시절에 굉장히 고집을 냈어요. 그리고 기재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50억 원으로 지금 원상회복하는 그러한 조치를 오늘 아마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오늘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일단 지금 오늘 아마 기자회견의 가장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을 악덕 기업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악덕 기업주라고 그러면 이 상법 개정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재정 지출 줄이면 윤석열 경제 죽는다. 근데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프랑스가 그거예요. 프랑스가요. 계속 재정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왜냐? 프랑스가 경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연금은 못 줄이고 계속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프랑스가 IMF를 맞게 생겼습니다.
왜? 지금 국가 부채율이 뭐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지금 110%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40% 좀 넘습니다. 50%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프랑스는 유로 국이잖아요. 우리가 더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00조를 훨씬 넘었습니다. 계속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국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이자가 지금 뭐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에 이자만 인천공항 하나씩 세울 만한 이자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근데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돈 뿌리는 게. 문제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재정을 통해서 뿌리려고 자꾸 하는데, 글쎄 이 경제를 해본 분들은요, 그거 해갖고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기업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규제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지금 원전 같은 거 싼 전기 공급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김성한 환경부 장관이 지금 이게 기후에너지부로 통합이 되면서 원전 그 건설에 있는 걸 전부 다 기후에너지부가 다 환경부가 하게 됩니다. 근데 환경부는 규제부서예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에서 뺏어와서 지금 이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원전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김성한 장관이 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원전 더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 발전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유럽에 비해서 싼 전기료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데, 전기료가 그러면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전을 지금 안 지면요, 앞으로 AI 시대에는 전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원전을 기술이 있어서 이 전기료를 싸게 했는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기후환경부 뭐 장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뀌면 그 장관은 아니 원전 건설 추가적으로 하기로 한 거 다 재검토하고, 지금 댐 건설 지금 다 줄여버리고, 댐 건설도요. 여러분 지금 강릉 지금 물사태 저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왜 그러냐면 강릉이요, 이 속초와는 달리 저장댐이라든지 우리가 치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댐 건설이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 물을 잘 보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댐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를 갖다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럽니다. 지금 4대강 보를. 4대강 보 때문에 그나마 수량이 좀 유지가 되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자연 친화적으로.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와 성장했다는 이야기와 실제로 붙여가는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바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로는 성장과 뭐 통합하면서 지금 국회 하는 거 보세요.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여야 대표 악수 한번 한 다음에 바로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직들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강욱이가. 그 교육연수원장을 했던 최강욱이가 다 이직되면 뭡니까? 국민의힘 찍었던 분들 다 묻어버리게, 그래야 나라가 정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무슨 통합이에요, 통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초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점점 되어가는 거를 보면 완전히 자기 연수원 동기들, 친구들, 변호사들, 그 사람들로만 쫙 지금 깔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기용한 사람들 보면요, 위철한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무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산업은행장 저 후보 같은 경우도 이재명도 중앙대 법대 동기고, 그 다음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요, 이 양반이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그 친분이 있는 그 연수원 동기인데, 이분이요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요, 1961년도에 우리나라가 구로공단을 이제 막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실화해에서 그게 불법이다 해서 이제 재심이 붙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강제 수용당했던 분들의 가족 등등해서 그 소송이 벌어져 갖고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그 6천억 가까운 돈을 전부 다 그분들한테 물려줬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수임했느냐? 이 양반이 민변 부회장을 했어요.
민변이 이런 거 잘합니다. 민변이 저 진실화 이런 데 들어가서 딱 보고 있다. 공익소송이라고 해서 제가 공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면서 딱 보면 이 공익이 엄청 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분이요. 수임료를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400억을 받아요. 400억을. 수임료는 400억. 12%. 전체 이 보상 금액의 12%를 수임료로 받은 거예요. 400억을.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5억 빌려줬잖아요. 2019년도에 경기도지사 할 때 공직선거법 할 때 돈 뭐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그 집 담보 잡아갖고 5억을 빌려줬어요. 민변에다가 또 돈 뭐 기부하고 400억 벌었으니까 뭐 엄청 기부했겠죠. 이런 분이 또 금융계 검찰이라고 하는 금감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동안 공익을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했다. 이게 공익입니까 여러분? 공익해서 400억을 벌었어요. 400억을.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민변과 이쪽에 제가 옛날에 법조 기자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 민변 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진실화에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사건을 재심을 해요. 그러면 막 이 피해자들 소송하잖아요. 그럼 국가 배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소송을 딱 수임하는 거예요. 그때요.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임료를 이게 이제 이 대부분 진실화에서 그 정도 하면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오거든요. 수임료를 성공보수 30~40%씩 받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을 받아요. 한몫 잡으면 그냥 인생 끝까지 펴는 거예요. 이분 마찬가지예요. 그래 놔놓고 또 금감원장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 벌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또 권력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을 5억 빌려줬다고 지금 자기 지금 금감원장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사 잘하는 겁니까? 지금 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세요. 최교진 후보. 음주운전에 온갖 막말에 무슨 뭐 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정거래위원장. 그 양반도 무슨 뭐 세금, 이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세금 체납을 16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뭐 큰 돈도 아닙니다. 아니 상습적으로 이 세금 체납한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 시키는 게 인사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 딱지 끊기고 할 때 그거 한 번이라도 막 기간 지나가면 벌벌벌 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삽니다. 세금 안 내고 저 벌금 안 내고 그러면 걱정하고 잠도 안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집까지 차압당했는데 세금 안 냈어요. 그러다 공정거래위원장 딱 되니까 세금 왕창 다 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공정거래를 감시할 분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딴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뭐 탁출하고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공직입니다. 공직을 맡으려면 기본적인 이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를 인사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해체 작업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걸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교수가 보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제도적인 독재가 시작된다. 자, 그러면서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법관 26명 늘리고 검찰 없애버리고 하는 거 왜 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사건 있잖아요. 지금요. 검수완박 이후에 평균 120일 하던 사건이 지금 240일 합니다. 하나 처리하는데. 그거 늦어지면 누가 유리할까요? 변호사 사는 사람만 유리해요.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하고 권력 있는 사람만 유리합니다. 일반인들 속 터져 죽어요 아주. 기업하는 분들 속 터져 죽어요. 망합니다. 오래 하면. 근데 그거 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누굴 위해서요? 자기들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자기들 사건 계속 늘리고 수사 못하게 하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단들 왜 늘립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지금 대법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확장돼서 하는 말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만합니다. 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글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저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낍니다.